네, 드디어 양회가 개막을 했습니다. 올해 중국이 경제 성장률 목표를 5% 안팎이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럼 뭐 우리 다 알고 있었잖아요. 5%. 아, 그렇죠. 네. 뉴스가 아닌 것 같아요. 그거. 그러니까. 근데 이제 5%를 왜 했느냐가 역시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 경제는 최소한의 고용, 특히 이제 요즘에 청년 실업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그렇죠. 최소한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성장률이 5%라고 판단을 했고, 그 5%라고 하는 것은 목표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국은 아마 그저께 보고에도 많이 나왔지만 뭐 재정 적자를 뭐 3% 유지한다거나 아니면 뭐 7천억 위안 정도를 중앙재정에서 풀어서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갖가지 경기 부양책이 제시가 됐어요. 어쨌든 중국은 올해 5% 성장을 달성하겠다라는 의지를 비롯한 의지의 것이죠. 표현인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5%가 어느 정도 규모냐. 작년에 중국 전체 GDP가 126조 위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해에는 121조 위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약 5조 위안 정도가 GDP가 순증한 거예요. 5조 위안을 어제 달러 환율로 계산해 보니까 약 7천억 달러 정도 돼요. 근데 이 7천억 달러를 다른 나라 이제 GDP랑 비교해 보니까 IMF 통계를 기준으로 보니까 오스트리아의 1년 GDP보다도 많은 수치예요. 벨기에 정도의 수치예요. 그러니까 작년 중국은 벨기에 GDP 정도의 규모를 부가치를 생산했다는 거예요. 그거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1년 사이에 벨기에만한 경제체가 나온 거지. IMF님, OECD니 서방 전문 연구 경제 전문 기관들은 올해 중국 경제 성장을 대략 4% 중간으로 봐요. 그러면 그 서방의 전문 연구 기관들은 4%를 보느냐? 중국 경제가 우리가 알다시피 문제가 참 많잖아요. 예를 들면 뭐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소비 심리가 아니라니까 디플레이션,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과 맞물려 있는 뭐 지방 정부의 부채인가 이런 것이 얽혀 있어서, 게다가 이제 기저 효과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 올해는. 그렇다면 이게 과연 5% 성장이 가능하겠느냐라는 게 이제 서방 전문기관들의 전망인 거죠. 근데 중국 정부가 제시했던 5% 그리고 서방 전문기관들이 예상한 4% 중반의 성장, 뭐 어떤 것이 맞느냐, 그것은 사실은 지금 속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결국은 중국 정부는 5% 성장을 만들어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건 국민에 대한 약속이야. 공산당은 기본적으로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공산당의 정통성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근데 사실 경제 성장률 목표도 관심사지만 이번에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이 오히려. 3대 관전 포인트 중에 맞아요. 하나가 사라졌어요. 이 그렇죠. 총리 기자회견이 사라졌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렇죠. 지난번 그 전인대 대변인이 말하기를 올해 안 하고 앞으로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총리를 직접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거나 질문을 하고 이런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유일한 기회인데 유일한 이게 창구였던 날아가 거죠. 버렸어요. 네. 그 왜 날아갔을까? 저는 크게 한 3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봐요. 첫 번째가 뭐냐? 지금 중국의 유일한 존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에요. 이분의 위상을 조금이라도 흔들어서는 안 된다. 흠집이 나서는 안 된다. 양회 자체가 총리가 광이 나는, 빛이 나는 행사예요. 그래서 총리가 내가 중국의 총리로서의 기계를 자기 그 이미지 메이킹하고 이렇게 한 아주 훌륭한 자리인데 지금 포기를 한 거예요. 그 뜻은 뭐냐? 자, 이 생각을 해보세요. 리창 총리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비서실장 출신이에요. 자기가 광이 날수록 자기가 모시는 주군의 빛은 안 나요. 그러네. 산 하나에 호랑이 2마리가 있을 수 없다. 이샹뿌롱나 알후. 네. 그리고 예전에 국공 내전 때도 그 말 썼어요. 그 장개석이가 그 마오쩌둥 토벌을 하면서 저 하늘에 태양이 2개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공산당 토벌에 나서니까 마오쩌둥이 한 얘기가 있어요. 저 하늘에 태양이 2개면 어떠냐? 그 중에 하나를 인민이 선택하게 하면 되지 않냐? 라고 마오가 대답을 했다고요. 그런데 멋지다. 리창 총리는 분명히 알아요. 지금 현 시대에 중국 하늘에 태양이 2개가 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최대한 낮추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뭐냐? 자, 기자회견을 하면은 많이 질문들이 쏟아지겠죠. 뭔 질문을 하겠어요? 다 경제 질문할 거 아닙니까? 부양책 이번에도 뭐 하다 저다. 근데 제 생각에는 대답하기도 좀 궁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해 가을에
그 3중 전회, 제20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3중 전회가 열려서 시진핑 집권 3기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서 딱 잡고 가야 돼요. 근데 이게 열리지 않았다는 거는 지금 기조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잡지 못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사실 특히 외신 기자들이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낼 텐데 이거에 대해서 뾰족하게 대답할 게 부족했다고 봐요. 그리고 또 생중계로 진행이 그렇죠. 되잖아요. 그러면 또 대답하기 곤란한 그게- 것들은 그냥 피하는 게 그리고 맞아요. 세 번째는 저는 이게 더 결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시진핑 집권 3기 들어서 옛날에 장점인 주석의 상하이방이라든가 후진타오 주석의 공청단, 이 시진핑 세력을 위협하는 견제 세력은 다 사라졌어요. 그러면은 파벌 싸움과 권력 투쟁이 없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근데 중국 내부에서 시진핑 집권 3기 들어서도 굉장히 그 권력 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난해 친강 외교부장 또 뭐 리샹후 국방부장이 낙마를 했는데 겉으로 드러난 건 부패 관련이에요. 네. 뭐 친강 외교부장은 뭐 혼외자 혼외자 문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있었죠. 그런 거는 사실은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라 그래요. 근데 부패의 혐의를 겉으로 내세웠지만은 기저에 흐르는 실제 이유는 뭐냐? 권력 다툼인 거예요. 누구 간의 권력 다툼이냐? 시진핑 파벌, 시자진이라고 그러죠. 네. 시자진 내부의 파벌 간에 격렬하게 지금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데 서열 2인 리창 총리와 서열 5위 차이치 정치국 상무위원 간에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2위와 5위가 어떻게 싸움하느냐? 5위 차이치 이 상무위원의 권력이 지금 너무 세졌어요. 모든 보고가 차이치를 통해서 올라갑니다. 시 주석한테. 그리고 차이치가 시 주석의 경호를 책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고리 권력인 거예요. 그러네. 차이치가. 이 두 사람 간의 파벌선이 격렬해지면서 상호 고발이 많아졌어요. 저 사람 측의 비위, 문제점 이런 거를 자꾸 고발하고 흠집을 내는 거예요. 그 말 과정이 실수를 또 있었구나. 꼬투리를 잡을 수도 그럴 있겠네요.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 내가 점수를 따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이런 세상에 있어서는 내가 실수를 안 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납작 엎드려야 되죠. 그렇죠. 해서 이런 한 세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결국에는 뭐 총리 기자회견이라는 1993년부터 지금 작년까지 그렇죠. 31년 동안 매년 진행되어 오던 총리 기자회견이 날아가 버렸어요. 근데 이건 바로 리창 총리가 만들고자 하는 양회의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기가 부각되기보다는 자기가 모시던 주군이 시진핑 주석을 더 앞세우는 거, 이게 사실은 리창 총리의 노림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리창 총리 입장에서는 자신의 그 생존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총리 기자회견을 취소하지 않았나,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이번에 중국 국방 예산이 최초로 300조 원을 돌파를 했다고 하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제 중국 재정부가 매년 이제 그 국방 예산을 이제 밝히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이제 지난해보다 7.2%포인트 이제 더 늘어난 그러니까 중국 돈으로 1조 뭐 6,700억 위안? 근데 이게 우리 돈으로 환산하니까 309조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최초로 중국 국방 예산이 300조 원을 돌파한 거예요. 근데 미국의 국방 예산이 작년에 1,000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1,120조 원인가? 그래서 미국이 1,000조 대국이다. 하늘의 왕조 또는 이제 1,000조 원이라는 1,000조 대국인데 중국은 300조 원을 돌파한 300조 대국이 된 거죠.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중국의 국방 예산은 7.2%포인트 성장한다고 말은 하지만은 실제는 이거보다 더 많은 예산을 쓸 거라는 게 세계 그 군사 전문가들의 사실 관측이에요. 그 제 생각에는 중국은 계속해서 3년 연속 7%대의 국방 예산 증가율을 보였는데 계속해서 늘어날 거예요. 왜? 중국 사람들 말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싸움을 어떻게 제일 잘하는 방법이 뭡니까? 전쟁을 하거나 할 때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게 최고예요. 손자병법에 나오는 얘기. 그러면 중국은 국방 예산을 계속해서 늘려서 뭐 핵탄두라든가 항공모함이라든가 이걸 계속해서 늘려나갈 거예요. 이게 미국과 근접한 수준으로 많이 따라 붙을수록 미국이 판단할 때 중국과 양안 해협에서 전쟁을 하게 되면은 중국의 군사력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하기 상당히 벅차다, 불편하다 하면 중국에 타협적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꼭 싸움을 한다는 것보다도 이런 국방 예산을 늘려서 국방력을 강화해서 상대의 전의를 상실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대만 뭐 문제에 있어서라든가 중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국방 예산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럼 이번 전인대에서는 어떤 산업 정책들이 나왔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근데 올해 정부 업무 보고를 쭉 읽으면서 든 생각은 중국이 과학기술 대약진 운동 시작했구나. 과학기술 대약진이요? 네, 그런 생각이 퍼뜩 들었어요. 중국이 과학기술 분야에 국가의 자원을 총동원하려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이번 정부 업무 보고에서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근데 정부 업무 보고에 보면 이번에 앞으로 올해 중국이 추진해야 될 경제산업정책 10개를 쭉 나열해 놨더라고요. 우선 가장 먼저 올라온 게 뭐냐면 과학기술진흥을 통한 현대 산업체계 구축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신고품질 생산력 확보가 이제 제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국이 뭔가 성장 동력을 다른 데서 찾겠다. 그게 신고품질 생산력 발굴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럼 품질 생산력이 무엇이냐라고 제시된 것이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게 지능형 신에너지 자동차, 수소에너지, 바이오의약품, 그리고 상업 항공우주, 양자기술, 생명과학 등을 이제 제시를 하는 거예요. 첨단 산업, 첨단 과학 쪽이네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기술 패권 전쟁이 벌어졌단 말이죠. 거기에서 이제 승기를 잡기 위해서 중국이 어마어마한 양의 마치 1950년대 대약진 운동을 했던 것처럼 국가의 모든 자원을 그쪽으로 쏟아붓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보여요. 작년 경제공작회의에서 보이지 않았던 하나가 두 번째로 등장을 해요. 그게 뭐냐면 과학기술 교육 강화예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각급 학교에서 과학기술과 관련된 교육을 강화해서 그것이 나중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신고품질 발전의 터전을 만들겠다라는 게 거기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기술을 이제 뭐 모택동식의 어떤 대약진 운동으로 삼겠다라는 것이 올해 추진해야 될 정부 경제정책의 첫 번째, 두 번째 확 박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나오는 게 내수예요. 내수 확대. 보통 이전에는 가장 많이 먼저 제기됐던 게 내수 확대였는데 올해는 그게 세 번째로 내려왔어요. 근데 이제 내수 확대만 보더라도 이전과 좀 다른 게 많이 있어요. 어떤 형태의 내수를 발전시키느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첫째는 스마트 소비예요. 신에너지 자동차라든가 그 스마트 가전기기 이런 것을 옛날 것을 새롭게 바꾸어주는 이런 형태의 정책을 취해서 내수를 부양시키겠다. 그게 뭐, 이지오 환신 이지오 아니에요? 환신. 중국이 많이 그 써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옛날에 그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도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정책 때문이었잖아요. 하나 이번에 정부 업무 보고에서 제시됐던 소비 확대 정책의 방향이 서비스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엔터 그리고 또 관광, 스포츠 이벤트, 실버 소비 등을 적시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발전하고 싶은 것도 기술 분야, 기술 혁신이고 소비도 그런 기술 혁신이 이루어진 제품을 사용하라는 그러니까 첨단 기술이 이걸 통해서 화두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다 엮여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공급 측면에서도 수요 측면에서도 이거를 첨단 기술 이쪽으로 발전시키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죠. 우리 경제하고 어떻게 연결되냐? 그렇죠. 우리는 뭐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냐?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 정부가 그거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과학기술 수준이 처음으로 중국에 뒤졌다. 그게 발표가 돼가지고 충격적이죠. 그래서 뭐 충격이라고 하고 언론에 많이 나오고 그랬잖아요. 우리 기술이 중국에 뒤졌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뭐 지금 새삼스러운 얘기가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게 지금 과학기술 전쟁이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우리하고 중국하고도 결국은 이 전쟁에 따라서 양국 간의 어떤 경제협력의 패러다임도 바뀌고 또 경제협력 국가의 위상도 바뀌고 이렇게 왔단 말이죠. 중국의 과학기술이 국가가 주도해서 이렇게 성금성금 앞으로 나간다고 그러면 우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도 기술 자립에 대한 아니면 기술 개발에 대한 인식을 좀 환기시켜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물론 중국이 이렇게 이론적으로 어떤 특히 내수시장 분야에서 이렇게 발전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또 그쪽 분야로 뭐 스마트 소비라든가 아니면 뭐 서비스 소비 이런 쪽으로 우리 기업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논의가 필요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사실 저희가 외교부장이 임명이 될 거라고 좀 강력하게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과는 달리 이번에 인사가 안 났어요. 류진차오는 그러면 언제쯤 임명될 거로 보세요?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은 중국 전문가들이 예측을 했던 게 이번 양회를 통해서 새로운 외교부장 그러한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한 유력한 후보로
류젠차오 지금 당 대외연락부장을 많이들 예상을 했는데 아직까지 뭐 특별한 류젠차오가 외교부장을 이어받을 거라는 징후와 이런 게 지금 보이지 않고 있죠. 그럼 과연 이 사람이 언제 등판할까? 지금 이제 관측은 아무래도 올해 최대 이슈가 11월에 미국 대선이니까 네. 그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서 끝나야 좀 여러 가지 그러네. 세계 불확실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정리가 되고 그때 중국의 새로운 수장 류전처가 등장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가을에 되면은 열지 못하고 있던 그 삼중전에 를 열면서 중국도 새롭게 정신사슬을 가다듬으면서 좀 새로운 기분으로 외교부장도 새로 임명하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관측이지. 왕이는 어떻게 계속 하고 싶어 했대요? 왕이 근데 그게 지난번에 친강 외교부장이 낙마할 때도 여러 가지 그 해석 그 혼외자 문제 때문에 다 가렸지만은 사실 그 이야기도 많았어요. 왕이 부장이 계속 하고 싶어 한다냐. 그러니까 이게 아니 중학교 아니 초등학교 반장도 한 번 하면 또 하고 싶은 거야. 그 사람 속은 알 수는 없죠 우리가.